2024년 12월 31일 밤 11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차고지에 낡은 시내버스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초록색과 흰색이 바랜 차체, 30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3412번 버스. 그 운전석에 65살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민수. 그는 손으로 낡은 핸들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이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텅 빈 차고지에 작게 울려 퍼졌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운행일이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 핸들을 잡지 않는다. 35세 청년이 65세 노인이 되기까지. 그는 이 버스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왔다. 회기역에서 출발해 청량리, 동대문,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똑같은 노선을 1만 번도 넘게 운행했다. 민수는 백미러를 통해 빈 좌석들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에 올랐다가 내렸을까.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병원 가는 노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수많은 인생이 이 버스 안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 한숨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음악 듣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민수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11시 10분. 마지막 심야 운행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민수는 엔진 시동을 걸었다. 오래된 디젤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30년 된 버스치곤 아직 튼튼했다. 민수가 정비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 마지막이다. 잘 달려보자. 민수는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빠져나왔다. 찬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새해 전야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다.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가족 단위 행인들도 눈에 띄었다. 회기역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 섰다. 첫 정류장. 민수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도 타지 않았다. 심야 시간대라 승객이 적은 건 당연했다. 민수는 문을 닫고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다. 청량리역 정류장. 역시 아무도 타지 않았다. 민수는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했다. 마지막 운행인데 승객 한 명 없이 끝나는 건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30년 동안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태웠으니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정류장을 지나고 을지로 입구역을 지나고 종각역을 지났다. 여전히 승객은 없었다. 빈 버스가 밤거리를 달리는 모습이 묘하게 쓸쓸했다. 민수는 라디오를 켰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가 차 안을 채웠다. 광화문 방향으로 버스가 달리고 있을 때였다. 종로 3가 정류장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민수는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에 버스를 세웠다.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올라탔다.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994년 12월 31일 밤, 자신이 버스 기사로서 처음 운행하던 날, 그날도 이렇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종로 3가 정류장에서 한 여자가 올라탔었다. 그 여자와 지금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똑같았다. 하얀 원피스에 긴 생머리,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 심지어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까지 똑같았다. 30년 전 그날 밤에 입었던 그 하얀 원피스. 겨울인데도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던 그 여자. 안녕하세요. 여자가 조용히 인사했다. 목소리마저 30년 전 그 여자와 똑같았다. 민수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사람은 늙기 마련인데 저 여자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여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끝까지요. 마지막 정류장까지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이었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교통카드도 현금도 꺼내지 않고 그냥 뒤쪽 좌석으로 걸어갔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요금을 내지 않았었다. 당시 민수는 첫 운행이라 긴장한 상태였고 그냥 넘어갔었다. 민수는 백미러로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민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이건 꿈인가, 현실인가, 아니면 30년 동안의 피로가 쌓여 환각을 보는 건가. 기사님.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 백미러를 다시 봤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네. 기사님, 30년 전에도 절 태워주셨죠?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자는 운전석 바로 옆까지 와서 섰다.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30년 전 그 여자가 맞았다. 단 하루도 나이를 먹지 않은 채로. 당신은 누구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기사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맞아요. 민수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994년 12월 31일. 그날은 민수가 시내버스 기사로서 첫 운행을 하던 날이었다. 35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민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부도가 나면서 빚을 떠안게 되었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버스 기사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심야 노선 운행. 선배 기사는 심야는 승객이 적어서 편하다고 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게 긴장의 연속이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고 정류장마다 제대로 서는지 확인하느라 신경이 곤두섰다. 종로 3가 정류장에 섰을 때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올라탔다. 한겨울인데도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얇은 옷을 입다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민수가 물었다. 여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끝까지요. 마지막 정류장까지요. 여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뒤쪽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넘어갔다. 첫날이라 손님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어쩐지 저 여자에게 요금을 받는 게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슬픈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버스는 광화문을 향해 달렸다. 민수는 백미러로 가끔 여자를 봤다. 여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가끔 한숨을 쉬는 것도 보였다. 광화문에 도착했다. 종점이었다. 민수는 버스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 종점입니다.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다. 손님, 여기가 끝입니다. 내리셔야 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펐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사님.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그게 무슨... 집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냥 이 버스에 계속 타고 있으면 안 될까요? 민수는 당황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여자의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 밤만 이 버스에 있고 싶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요. 민수는 망설였다. 규정상 승객을 버스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저 여자를 이 추운 밤에 내보내는 것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고지로 돌아가는 동안만이라도 계세요.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여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차고지를 향해 버스를 몰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백미러를 보니 여자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급하게 버스를 세우고 뒤로 달려갔다. 모든 좌석을 확인했다. 화장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수는 온몸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여자가 탔었다. 대화도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 귀신을 본 건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슬픈 눈빛, 창백한 얼굴, 하얀 원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평범하게 버스를 운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밤의 일은 점점 기억 속으로 묻혔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 빚을 갚아야 했고, 가족을 돌봐야 했고,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다. 가끔 심야 운행을 할 때면 그 여자가 생각났다. 종로 3가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혹시 저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30년 동안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은퇴하는 마지막 날 밤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민수는 현재로 돌아왔다. 눈앞에 서연이 서 있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30년 동안 그날 밤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11시에 깨어나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했어요. 1만 번도 넘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1994년 12월 31일에 죽었어요. 이 종로 3가에서요. 서연의 말에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도망치다가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죠. 하지만 제 영혼은 이곳에 갇혀버렸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깨어나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다시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다. 30년 전 그날 밤의 이상한 일들, 갑자기 사라진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존재. 그럼 당신은 귀신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갇힌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버스는 여전히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은 운전석 옆에 서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1994년, 저는 28이었어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죠.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민수는 조용히 기다렸다. 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최진우라는 사람이었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좋은 집안, 좋은 직장, 좋은 외모,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소유하고 싶었던 거였죠. 저를 통제하려 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간섭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죠. 민수는 백미러로 전방을 확인하며 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해 12월, 저는 결심했어요. 결혼을 취소하기로요. 제 인생을 다시 찾기로요. 12월 31일, 그 사람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이곳 종로삼가 근처 카페에서요. 그리고 말했죠. 결혼할 수 없다고, 헤어지자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폭력적이고 무섭게 변했어요. 내가 날 떠날 수 없어. 절대로. 그렇게 소리치며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카페를 뛰쳐나와 거리로 나왔죠. 민수는 손에 힘을 주어 핸들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이 저를 쫓아왔어요. 밤거리를 달리며 제 이름을 외쳤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요. 그래서 버스를 탔던 겁니까? 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죠. 기사님의 버스가요. 저는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안전하다. 이 버스만 타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게 제 마지막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찾아냈거든요. 광화문 근처 어두운 골목에서요. 그리고 밀쳐졌어요. 저는 넘어졌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게 끝이었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니.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순간을 반복하고 있어요. 밤 11시에 깨어나면 저는 종로삼가 정류장에 서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버스가 오면 타요. 기사님처럼 친절한 분도 있었고, 무뚝뚝한 분도 있었고, 무서워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다 똑같아요. 광화문에 도착하면 저는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밤 11시, 종로삼가 정류장에서 깨어나죠. 1만 번이나 그렇게. 네, 1950번째예요. 오늘이요. 저는 매일 세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같은 하루를 1만 번 넘게 반복한다는 것. 같은 공포, 같은 슬픔, 같은 절망을 매일 느낀다는 것. 그런데 왜 오늘은 제게 말을 거신 겁니까? 30년 전에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셨잖습니까? 서연이 민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희망이 어려 있었다. 기사님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네. 기사님은 1만 명이 넘는 기사 중에서 단 2명뿐인 사람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저를 태운 기사님이요. 그리고 제가 알아냈어요. 이 루프를 끝낼 방법을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방법입니까? 저를 죽음의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살았더라면 가야 했던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원했던 곳으로요. 그게 어딘데요?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자유로요. 저는 항상 자유롭고 싶었어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주 상상했죠.
만약 그날 밤 도망칠 수 있었다면 저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 서울을 떠났을 거예요. 멀리, 아주 멀리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바다요? 네, 동해요. 저는 속초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만약 제가 살았다면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민수는 이해했다. 서연은 죽음의 순간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라 삶의 순간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저는 속초까지 가는 버스가 아닙니다. 시내버스일 뿐이죠. 알아요. 하지만 기사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님은 30년 전에도 저에게 특별했어요. 규정을 어기고 저를 버스에 태워주셨잖아요. 저를 쫓아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민수는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저 여자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은 기사님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제안은 불가능해 보였다. 시내버스로 속초까지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연료도 부족할 것이고 무엇보다 회사 재산인 버스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움직였다. 30년 동안 버스 기사로 살면서 수많은 승객을 태웠지만 정작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사람들을 옮겨주는 일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영혼은 자신을 통해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기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사님이 아니면 안 돼요. 30년을 기다렸어요. 기사님이 마지막 운행을 하는 이날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오늘 은퇴한다는 걸요? 저는 매일 밤 이 거리를 봐왔어요. 30년 동안요. 기사님의 버스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기사님도 늙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알았어요. 기사님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요. 민수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봐 왔다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렵습니다. 귀신을 도와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 나이에 무모한 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해해요. 하지만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버스를 몰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걸까? 그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기계처럼 살아온 건 아닐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매일 핸들을 잡았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 적이 있었나 싶었죠. 서연은 조용히 민수의 말을 들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아빠, 버스 기사는 영웅이 될 수 없어?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런데 지금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의 마지막 밤에 갇힌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 말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사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세요. 30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왜 자유로워지고 싶은지요. 저는 단순히 당신을 속초까지 데려다주는 기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모두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결심했다. 버스의 방향을 틀었다. 광화문으로 가는 대신 동쪽으로 향했다. 속초를 향해서 청량리역을 지나고 왕십리를 지나고 강변북로로 진입했다. 새벽 고속도로를 향해 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민수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했다. 오래된 버스 엔진이 낮게 울렸다. 30년 된 버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다. 경춘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들이 거의 없는 새벽 고속도로. 버스는 80km 속도로 꾸준히 달렸다. 민수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다.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 속초까지 갈 수 있을까? 아슬아슬할 것 같았다. 기사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깨어나서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게요. 버스를 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그 사람이 쫓아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버스 안에서는 안전했어요. 기사님들이 운전하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이 저를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러다 점점 깨달았어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려. 매일 밤 반복될 거라는 거려. 그때부터 절망했어요. 영원히 이 루프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차라리 완전히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버텨오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희망이 있었거든요. 작은 희망이지만요.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예요. 세상이 변하는 걸 보는 거요. 30년 동안 이 거리를 보면서 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목격했어요.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바뀌고, 전화기가 작아지고, 자동차가 예뻐지고,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구나. 나만 멈춰 있지만 세상은 살아있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을 봤어요. 버스에 타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피곤한 사람, 설레는 사람,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나는 비록 죽었지만 삶은 계속되는구나. 누군가는 행복을 찾고 있구나.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버스는 계속 동쪽으로 달렸다. 춘천을 지나고, 인제를 지나고, 점점 속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해 첫날의 해가 곧 떠오를 것 같았다. 민수는 30년 동안 운전해온 익숙한 서울거리를 벗어나 낯선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커브길이 많았고 경사가 급했다. 노련한 운전 실력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기사님, 힘드시죠?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속초에 도착해서 당신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산속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눈 덮인 나무들, 얼어붙은 계곡, 하얀 안개, 겨울산의 고요함이 버스 안을 감싸고 있었다. 기사님. 네, 기사님은 30년 동안 버스 기사로 사셨잖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식당을 잘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빚을 떠안게 되고 버스 기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내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쁘지만은 않았구나 하고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버스 기사로 살면서 좋았던 것도 많았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죠. 누군가는 저를 통해 직장에 제 시간에 도착했을 거고 누군가는 저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게 저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비록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서연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기사님은 특별해요. 저처럼 갇힌 영혼을 위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해주시잖아요. 민수는 웃었다.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요. 회사에 보고도 안 하고 버스를 몰고 속초까지 가고 있다니 내일 아침에 난리가 날 겁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은퇴하는 몸인데 뭐 마지막이니까 이런 것도 해볼 만하죠. 두 사람은 웃었다. 이상한 동행이었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있었다. 새벽 4시 버스는 마침내 속초 시내에 진입했다. 동해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다. 바다 냄새가 났다.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민수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는 곳으로요. 민수는 버스를 해변 쪽으로 몰았다. 속초 해수욕장이 보였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민수는 해변 주차장에 버스를 세웠다.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수도 운전석에서 내려앉게 버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겨울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다시 와봤어요. 이곳에 예전에 오셨었나요? 네, 10살 때였어요. 부모님, 동생과 함께 여름휴가로 왔었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바다에서 놀고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주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민수는 조용히 서연의 옆에 섰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기사님 덕분에요. 정말 이곳에 오면 루프가 끝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낌이 와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동쪽 하늘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해가 곧 떠오를 것 같았다. 서연은 바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민수는 뒤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기사님, 서연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30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 저를 태워주셨을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주실 때까지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때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2025년 새해 첫날의 일출이었다. 겨울 바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태양은 뜨겁게 빛났다. 황금빛 햇살이 파도 위로 반짝이며 퍼져나갔다. 서연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였다. 민수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승객을 태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은 없었다. 한 영혼이 자유를 찾아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기사님, 서연이 큰 소리로 불렀다. 바람과 파도 소리에 묻힐 듯 말 듯한 목소리였다. 저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든 괜찮아요. 이제는 자유니까요. 서연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햇빛을 받아 그녀의 형체가 흐릿해졌다. 마치 아침 안개가 태양 아래서 사라지듯이.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루프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 마침내 30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서연 씨. 민수가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서연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미소만은 선명했다. 기사님도 자유로워지세요. 3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기사님도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쉬기도 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자유를 꿈꿨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햇빛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만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민수는 천천히 버스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잘 가시오. 서연 씨. 민수는 시동을 걸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초 해변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민수는 지난 30년을 돌아봤다. 버스 기사로서의 삶, 평범하고 반복적인 나날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들의 출근길, 퇴근길, 등교길, 하교길,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인생이었고, 민수는 그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오전 9시, 민수는 회기동 차고지에 도착했다. 회사 관계자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부장이 환한 표情으로 다가왔다. 강민수 기사, 어디 갔다 온 거요? 보고도 없이 버스를 몰고 나가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민수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렸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운행이라 특별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곳. 어디를 말하는 거요? 속초요.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속초, 시내버스로 속초를 갔다고? 제정신이요? 네, 정신 멀쩡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부장은 한참을 민수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봐주는 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0년 동안 수고 많았소. 당신처럼 성실한 기사 없었소. 부장이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버스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다. 수고했다. 고맙다. 민수는 차고지를 떠났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어디야?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마지막 운행하느라 좀 늦었어요. 그래, 이제 집에 와.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 있어. 새해 아침 같이 먹으려고.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내 순이, 아들 재훈, 며느리 지영, 그리고 5살짜리 손녀 서아까지. 할아버지. 서아가 뛰어와 민수를 껴안았다. 민수는 손녀를 들어 올리며 웃었다. 우리 서아, 잘 있었니? 응. 할아버지 오늘 버스 안 타요? 응, 이제 안 타. 할아버지 은퇴했거든. 은퇴가 뭐예요? 이제 일 안 한다는 거야. 서아랑 많이 놀 수 있어. 서아는 좋다며 박수를 쳤다. 민수는 손녀를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인사했다. 늦어서 미안하오. 아내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아니요. 그냥 마지막 운행이라 감회가 새로워서요. 아들 재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3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래야지. 이제는 너희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손녀도 돌보고 그래야지. 며느리 지영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떡국 끓였어요. 그래, 고맙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떡국이 새해 아침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떡국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 아버지, 오늘 새해인데 소원 있으세요? 재훈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영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이요? 그래. 돈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유롭게 사는 거야. 누구한테 억압받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지. 가족들은 민수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뭔가 달라 보이세요. 달라? 네, 더 편안해 보이세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실은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일이 있었단다. 무슨 일인데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누군가를 도와줬어.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사람을요.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졌어. 누구예요? 그건 말하기 어렵구나.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좀 쉬어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여행도 가자. 바다 보러 가고 싶다. 바다요? 응. 속초가 좋더라고.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속초요? 언제요? 민수는 웃었다. 마지막 운행으로 말이야.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수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함께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의 무게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편안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새해의 햇살, 새로운 시작의 햇살. 민수는 눈을 감았다.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미소 짓던 그 모습. 잘 가시오, 서연 씨. 당신이 원하던 자유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버스를 몰러 갈 필요가 없었다. 민수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다. 어머, 당신 벌써 일어났어요? 순이가 주방에서 나왔다. 응, 습관이라서 말이야.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글쎄, 산책이나 할까? 오랜만에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싶네. 그래요. 천천히 쉬어요. 민수는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겨울이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버스를 몰았다. 같은 길을 수없이 달렸다. 같은 정류장에 수없이 섰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금방 떠올랐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지.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다. 서연이 찾았던 자유를 자신도 찾아보기로. 30년 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해보기로.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나 재훈이 아버지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기, 아버지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뭔데요? 글을 써보고 싶다. 글요? 응. 30년 동안 버스 기사로 살면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글로 남기고 싶어. 책을 한 권 써볼까 해. 재우는 잠시 놀란 듯 했다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세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컴퓨터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 고맙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민수는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들이 사준 노트북 앞에 앉아 서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타자 속도는 느렸지만 마음만은 급했다. 30년의 기억을 글로 옮기고 싶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서연에 관한 것이었다. 1994년 12월 31일 밤,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밤, 다시 만나 속초까지 함께 갔던 일. 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며 글을 썼다. 30년 차 버스 기사의 마지막 승객은 첫 승객이었다. 민수가 붙인 제목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서연이 누구였는지, 왜 타임루프에 갇혀 있었는지, 어떻게 자유를 찾았는지. 민수는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감동적으로 그 이야기를 적었다. 며칠 동안 민수는 글쓰기에 빠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트북을 켜고 밤늦게까지 키보드를 두드렸다. 순이는 남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놀랐다. 당신, 그렇게 재미있어요? 응, 신기하게도 재미있어. 내 인생을 글로 쓰니까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민수는 서연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썼다. 30년 동안 만났던 인상 깊은 승객들에 관한 이야기. 매일 아침 첫 버스를 타던 할머니, 시험 공부를 하며 버스에서 졸던 고등학생, 데이트하며 행복해하던 젊은 연인들, 야근하고 지쳐서 돌아가던 직장인들.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내려 노력했다. 어떤 것은 선명하게 떠올랐고 어떤 것은 희미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아버지, 글 잘 쓰시네요. 재훈이 아버지가 쓴 글을 읽어보고 감탄했다. 그래,
나도 글을 쓸 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거 출판해 보시는 게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출판, 내가? 네. 요즘은 자비 출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수는 설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된다니. 평범한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읽힌다니. 한 달 후, 민수는 원고를 완성했다. 총 200페이지 분량의 이야기, 30년 버스 기사의 승객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재우는 아버지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놀랍게도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수 씨의 원고를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출판하고 싶은데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진짜로 책이 출판된다니. 정말입니까? 네. 특히 서연 씨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판타지와 현실이 절묘하게 섞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서연 씨가 자유를 찾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사님은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추가로 썼다. 서연은 자유를 찾았다. 30년의 속박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떠났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녀가 꿈꿨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30년 동안 버스 기사로 살았지만 이제는 작가로 산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 이것이 나의 자유다. 서연이 찾았던 그 자유를 나도 찾았다. 민수는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사에 보냈다. 몇 달 후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30년 버스 기사의 승객 이야기들 첫 승객과 마지막 승객. 표지에는 밤거리를 달리는 버스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권만 팔렸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눈물이 났어요. 버스 기사의 시선에서 본 세상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서연 씨 이야기를 읽고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다. 민수는 그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행복해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감동이 되고 생각할 거리가 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책이 출간된 지 6개월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수 씨, 저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30년 버스 기사의 삶과 책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TV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재훈과 순이가 권했다. 아버지,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해보지 뭐. 민수는 방송 출연을 승낙했다. 촬영 날, 민수는 오랜만에 버스를 다시 찾았다. 촬영팀은 민수가 30년 동안 운전했던 노선을 따라 함께 버스를 탔다. 이곳이 회기역 정류장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발하던 곳이죠. 이곳이 종로 3가입니다. 서연 씨를 처음 만난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이 광화문입니다. 제 노선의 종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30년의 추억을, 서연과의 만남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방송이 나간 후 민수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마다 책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샀다. 책이 출간되고 1년이 지났다.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은퇴버스 기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였다.
두 번째 책도 출간했다. 버스 안에서 본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30년 동안 만난 다양한 승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민수는 이제 강연도 다녔다. 학교, 도서관, 기업체에서 초청이 들어왔다. 평범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65세 작가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자신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민수에게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강민수 기사님께, 저는 이서연의 동생입니다. 언니가 실종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기사님의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요. 비록 책에 나온 이야기가 판타지라고 하셨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진짜 언니 이야기라는 것을요. 언니의 이름, 나이, 실종된 날짜,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속초를 좋아했다는 것도요. 우리 가족이 함께 갔던 마지막 여행지가 속초였거든요. 기사님께서 언니를 도와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언니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니 안심이 됩니다. 언니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기 싫어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거부했던 거고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며 자유를 느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연의 동생 이서진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에게 정말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이 30년 동안 언니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민수는 즉시 답장을 썼다. 서진 씨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 존재했고 당신의 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책에 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는 정말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운행 날 밤, 다시 만났죠. 함께 속초까지 가서 서연 씨가 자유를 찾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름다운 영혼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서연 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민수 올림. 일주일 후 민수와 서진은 만났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였다. 서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언니와 닮은 얼굴이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진이 인사했다.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야말로요. 서연 씨의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서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진은 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로운 성격이었어요. 규칙이나 제약을 싫어했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반발했어요. 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나 봐요. 언니를 통제하려 했으니까요. 언니는 참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실종되었다고만 나왔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럼 그 남자는요? 최진우 씨요?
그 사람은 언니가 실종된 후 며칠 뒤에 자살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민수는 놀랐다. 자살을요? 네. 유서에 서연아, 미안해라고만 쓰여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언니에게 뭔가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추측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극이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30년 동안 루프에 갇혀 있었다. 기사님, 언니가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서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서연 씨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미소 짓던 모습을요.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을 추억하며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67이 되었다. 건강했고 활기찼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세 번째 책도 출간했다. 자유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서연과의 만남, 서진과의 대화, 그리고 자유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이 책은 전작들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자들의 반응이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어느 날 민수는 순이와 함께 속초로 여행을 갔다. 2년 전 서연과 함께 왔던 그 해변이었다. 12월 31일, 서연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31년째 되는 날이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름다웠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여보, 여기가 그 장소예요? 순이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서 서연 씨가 자유를 찾았어요. 신기한 일이네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도 가끔 꿈인가 싶어요. 하지만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여보,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뭐가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줘서요. 힘든 시절도 많았잖아요. 돈도 없었고, 저는 늘 일만 했고, 그래도 묵묵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가족을 위해 30년 동안 버스를 몰았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야죠. 우리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아요. 그래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고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세월을 느꼈지만 그것도 아름다웠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자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민수는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더 이상 루프에 갇혀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거라고.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것처럼. 기사님,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환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서연이 어딘가에서
자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 날, 민수와 순이는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재훈, 며느리 지영, 손녀 서아, 그리고 둘째 아들 재민과 그의 가족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다. 민수는 손주들을 안아 올리며 웃었다. 많이 컸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여행 재미있었어요? 응, 아주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가득 음식이 차려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이게 바로 제 자유입니다. 민수는 생각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새로운 글을 쓰고 싶었다. 이번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3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가족들의 이야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2년 전만 해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빠르게 칠 수 있었다. 30년 버스 기사의 가족 이야기.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가족이다. 글이 술술 풀렸다. 아내와의 만남, 아이들의 탄생, 함께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었다. 몇 시간 동안 글을 쓰다가 민수는 잠시 쉬기 위해 창밖을 내다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 씨, 당신도 저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민수의 마음은 밝았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민수.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책상 한쪽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처음 버스 기사가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민수가 버스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시간들, 그리고 서연과의 기적 같은 인연.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30년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이제는 작가의 이야기로, 자유로운 영혼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연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을 것이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